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다 억울한 누명을 쓴 신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가 가득한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첫날 밤 누명을 쓴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개구쟁이 소년들이 뱀을 한 마리 잡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돌로 쿡쿡 찢기도 하고 커다란 막대기로 찰싹찰싹 때리기도 하였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년은 뱀이 몹시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서 뱀을 빼앗아 살려주었지요. 몇 년 뒤 소년은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날 청년은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꿈속에서 몸에 상처가 많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뱀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혼인날 밤에 기름이 머리에 묻더라도 닦지 말고 그대로 자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신랑은 이상한 꿈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가고 나자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에 지친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였지요. 신랑은 자리에 누워 불을 끄려다가 그만 실수로 등잔을 엎었습니다. 등잔이 엎어지면서 머리에 온통 기름을 뒤집어 썼지요. 서방님, 이것으로 기름을 닦으셔요. 신부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신랑은 수건으로 머리에 묻은 기름을 닦으려 하였지요. 순간 신랑은 꿈속에 나타난 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묻은 기름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신랑과 신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신랑은 잠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림자는 신랑과 신부가 누워있는 방으로 다가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둑이로구나. 신랑은 어쩌면 좋을지 몰라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둑은 어두운 방 안을 더듬거리며 다녔지요. 그러다 신랑의 머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도둑은 신랑의 머리를 몇 번 어루만지더니 잠시 머뭇거렸지요. 겁에 질린 신랑은 온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도둑은 천천히 품에 넣어온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랑은 선명한 칼날 소리에 오줌을 찔끔 지렸지요.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인가? 신랑은 벌떡 일어나서 도둑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눈을 뜨기도 전에 도둑은 옆에 누워있는 신부를 베었지요. 감히 내 신부를 도둑질해 가다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도둑은 신부를 신랑인 줄 알고 칼로 벤 다음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신랑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하루도 안 되어 신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 신랑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사또에게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울며 불며 말했지만 아무도 신랑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랑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신랑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잠에서 깬 사또는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떴습니다. 옷소매를 걷고 세수를 하려던 찰나 구멍 뚫린 버들잎 하나가 세수 대야에 떨어졌지요. 이것이 무엇인고? 사또는 갑자기 나타난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형 집행을 잠시 미루고 마을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점쟁이는 사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을 보았지요. 그러고는 점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잎이니 성은 유씨이고 동그란 구멍이 하나이니 이름은 일환이란 자가 범인이옵니다. 점쟁이는 사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지요. 네 말이 거짓이었다가는 네 목숨도 성하지 못할 것이다. 사또는 점쟁이 말대로 유일환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또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은 마을을 이잡듯 뒤져 유일환이라는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사또 앞에 끌려온 유일환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지요. 유일환은 잔뜩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고하거라. 실은 신부를 오랫동안 사모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결혼을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소리에 그만 화가 나서 신랑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유일환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네가 죽인 것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이다. 사또의 말에 유일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머리에 기름이 칠해지지 않은 남자를 죽였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칠한 건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었다. 바로 저자이지. 사또는 오랏줄에 묶여있는 신랑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유일환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요. 제 손으로 사모하던 여자를 죽였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보졸들은 울부짖는 유일환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로써 누명을 벗게 된 신랑은 사또와 신부 가족들에게 사과를 받고 관가에서 나왔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뱀의 은혜에 몹시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씨름 대결. 옛날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하였지요.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야.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몰라. 돌쇠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돌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이지요. 돌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지요. 돌쇠야, 강 건너편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단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다음날 새벽 돌쇠는 의원을 모셔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사방이 캄캄했지요. 돌쇠는
강 나루에 닿았습니다. 나룻배는 보이는데 뱃사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언덕에 앉아 쉬며 뱃사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풀밭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나보다 먼저 온 나루토 손님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한 돌쇠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돌쇠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은 도깨비였지요. 놀랄 것 없어.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까? 도깨비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씨름? 돌쇠는 어이가 없었지요. 까짓것 붙어볼까? 도깨비가 나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인데. 돌쇠는 우통을 벗고 도깨비에게 엉겨 붙었습니다. 도깨비에게 이기려면 왼쪽 발을 걸어야 한다고 했겠다. 돌쇠는 문득 주워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왼발을 걸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비틀었지요. 그러나 도깨비는 무척 몸이 빨랐습니다. 좀처럼 돌쇠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지요. 돌쇠는 순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깨비를 번쩍 들어올릴 요량이었지요. 그러나 도깨비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보통 도깨비가 아닌데. 돌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지요. 그때 꽃기호하고 어디선가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씨름을 하다 말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돌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루터를 내려다 보았지요. 나룻배가 떠나잖아. 돌쇠는 불이 나게 언덕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좀 타고 갑시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룻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지요. 돌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다음 배는 점심 무렵이나 돼야 출발할 텐데. 돌쇠는 새벽 첫 배를 놓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첫 배를 타야 의원을 모시고 오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휴, 씨름만 하지 않았어도. 돌쇠는 도깨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돌쇠는 비를 피해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저만치 주막이 보였지요. 돌쇠는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점심때나 돼서야 그쳤지요. 주막으로 길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벽에 나루터를 떠난 배 소식 들었나? 돌쇠는 주막을 나서려다가 길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나? 폭풍 후에 배가 뒤집혔대. 어휴, 저런.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겠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막을 뛰어나와 언덕으로 가보았지요. 내가 놓친 배가 저승으로 떠나는 배였단 말인가? 돌쇠와 씨름을 했던 도깨비가 바위 뒤에 숨어 돌쇠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농사꾼과
원님. 옛날 어느 고을에 어느 해 여름 가뭄이 아주 크게 들어 온 세상이 바짝 마르고 말았지요. 논밭에선 곡식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땅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골 원님이 걱정이 되어 날마다 눈만 뜨면 동원뜰에 나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부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쏴하고 시원하니 잘도 내리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비가 오는군. 백성들이 좋아하겠어. 원님은 곧장 사령들을 데리고 마을에 가보았지요. 과연 골 백성들이 모두 밖에 쏟아져 나와 비를 맞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모두들 비에 흠뻑 젖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원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중 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난 짓을 하는고 하니 한 사람은 마구 달아나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찡그리고 한 사람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고얀 놈들을 봤나? 가뭄 끝에 비 오는 걸 싫어하는 놈들이 다 있다니. 여봐라 저놈들을 냉큼 잡아다 관가로 끌고 가자. 사령들이 달려들어 세 사람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가서 동원 마당에 꿀려놓고 원님이 호령을 하였지요. 가뭄 끝에 단비가 와서 온 세상이 좋아하는데 너희들만 비를 싫어하였으니 중죄로다. 무슨 까닭으로 그리하였는지 바른 대로 아뢰렸다. 먼저 달아나던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하였지요. 사또, 비를 싫어하다니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농사꾼으로 이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왔다 비를 만났습니다. 비를 보니 너무 반가워 우리 마을에도 비가 오는지 한시 바삐 보고 싶어서 달려간 것뿐입니다. 그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무안하여 입만 쩍쩍 다시고 앉아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고 찡그린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또, 저는 가난한 농사꾼이라 가진 거라고는 산골에 다락 논 두어 뱀이 있는 게 전부인데 이번 가뭄에 그 논 심은 벼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비 오는 것을 보니 죽은 벼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이 말을 찡그렸던 것입니다. 듣고 보니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죽은 벼가 생각나 찡그린 사람을 보고 중죄니 뭐니 야단을 하였으니 체면만 우습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또, 제가 손으로 머리를 가린 것은 비가 싫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귀한 비를 제 머리에 맞기보다 땅에 떨어지게 해야 곡식에도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떨어지는 비를 막아 땅으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농사꾼이 땅을 위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 모두 옳은 말이었지요. 원님이 말문이 막혀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으니 세 사람이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는 아까 행차하실 때 사령들이 받쳐주는 우산을 쓰고 계시던데 혹시 비 맞는 게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원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지요. 아닐세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도 자네들처럼 비 한 방울이라도 땅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걸세. 자네들은 모두 훌륭한 농사꾼이로군.
나도 짐작은 했네마는 혹시나 하고 한번 물어봤던 것일세. 이제 알았으니 그만 가보게나. 비단 옷과 복 주머니.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집에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대접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웃집에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집에서 쌀을 퍼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집도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요. 게다가 농부가 남을 잘 도와주는 바람에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농부의 집에는 식구가 많았지요. 자식들도 많은 데다가 부모 없는 아이들까지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에 집안은 늘 시끌벅적하였지요. 자기 일보다 남의 일 돌보기를 더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가느라 고생스럽고 힘든 것은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한다고 해도 남을 돕는 일을 그만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농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남편도 없이 어린 아이 셋을 키우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뗄 나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지요. 숲속에는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 있었습니다. 농부는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질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어느새 땀이 비오듯 흘러 농부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농부는 뗄 나무를 지게에 가득 싣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산 기슭을 벗어나자 강가에 다다랐지요. 농부는 강물을 보자 반색을 하며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유 더워. 시원한 강물에서 미역이나 감고 가야겠다. 농부는 땀 냄새가 나는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강가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아유 시원하다. 물속에 들어오니 살 것 같구나. 강물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금방 가시고 잠시 후에는 으슬으슬 추워졌지요. 농부는 물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옷을 벗어 놓은 바위 쪽으로 가려다가 멈칫하고 서버렸지요. 어떤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농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기자 노인이 입을 열었지요. 옷을 벗었다고 창피해할 것 없네. 그럼 왜 절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네. 나는 다만 자네가 땀 흘려 일한 뒤 미역 감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네. 나 같은 산신령에게는 자네처럼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는 젊은이의 땀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거든. 산신령은 농부의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농부는 산신령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신령이 옷을 던져줄 줄 알았는데 옷을 챙겨 가지고 산 기슭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지요. 농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산신령님, 옷을 주셔야지요. 그 옷은 제 옷입니다. 산신령이 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게. 자네 옷을 가지고 다녀올 때가 있으니. 산신령님, 그 옷은 새 옷도 아니고 땀에 젖은 낡은 옷입니다.
그 옷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시려고요? 산신령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자네 눈에는 땀에 젖은 낡은 옷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이 옷이야말로 귀한 옷이네.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사람들에게 이 옷 냄새를 맡게 한다면 열이면 열, 자네처럼 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거든. 저녁까지는 돌아올 테니 물놀이나 하며 기다리고 있게. 산신령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농부의 옷을 가지고 산 기슭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신령이 돌아온 것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을 때였지요. 그런데 산신령은 농부의 옷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빈손이었습니다. 농부는 산신령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지요. 산신령님, 너무하십니다. 옷을 빌려갔으면 곱게 돌려주셔야지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생겼잖아요. 걱정할 것 없네. 내가 자네를 위한 귀한 선물을 마련했으니. 산신령은 농부에게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복주머니를 흔들며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걸세. 산신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복주머니를 내려다 보았지요. 이게 소원을 들어주는 복주머니라고? 어디 시험삼아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 복주머니야 복주머니야 옷 한 벌만 마련해다오. 그러자 갑자기 복주머니가 커지더니 그 속에서 멋진 비단옷 한 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별 희한한 복주머니가 다 있네. 농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복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복주머니는 비단 옷을 토해낸 뒤 원래의 모습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 주머니로 불쌍한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거라.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부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지요. 아니, 웬 비단 옷이에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얻었소. 누가 주었어요? 이 복주머니에게서. 농부는 아내에게 복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을 만난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지요. 아내는 신기한 듯 복주머니를 어루만지다가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쌀이 떨어졌거든요. 복주머니에게 쌀 한 가마니만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자 농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이 복주머니는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만 써야 한단 말이야. 그 농부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복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강효자와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가갈 나이가 되도록 집에서 빈둥거리며 말썽만 부리는 통에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았지요. 농부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고을 원님을 찾아갔지요. 사또나리, 이 녀석이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제발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농부가 간곡히 부탁을 하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들의 버릇을 고쳐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 아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집에 돌아가 있거라.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원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하인을 불러 말하였지요. 이 녀석을 강효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 오도록 해라. 하인은 농부의 아들을 데리고 강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강효자는 낚시터에 가고 집에 없었지요. 집에서는 강효자의 아내가 열매로 기름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인과 농부의 아들은 마당을 서성이며 강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저녁 때가 되자 기름을 다 짠 강효자의 아내가 기름 그릇을 마루에 두고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지요. 강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할머니는 기름 그릇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이런 요강에 오줌이 가득 찼구나. 얘가 마루에 요강을 두고 어딜 간 게야. 할머니는 기름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채소밭이 있었지요. 할머니가 채소밭에 막 기름을 쏟으려는 순간 강효자의 아내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가 마루 위에 요강을 그대로 두었더구나. 요강이 가득 찼으면 쏟아 버려야지. 아, 채소밭에 오줌을 쏟으시려고요? 어머님, 제가 할 테니 들어가셔요. 요강을 제때 치우지 않아 죄송해요. 강효자의 아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기름 그릇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기름을 채소밭에 쏟아붓는 것이었지요. 그때 낚시를 하던 강효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효자는 아내를 보자 이렇게 물었지요. 오늘은 기름을 얼마나 짰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셔요. 그러다 어머님이 들으시겠어요? 어머님 앞에서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실은 아까 기름 그릇을 마루에 두고 우물가에 갔었는데 강효자의 아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였지요. 어머님이 눈이 어두우셔서 기름을 오줌으로 아신 것 같은데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러자 강효자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이 나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구려. 정말 고맙소. 강효자는 아내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효도는커녕 부모님께 불효만 저질렀으니. 농부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죽인 정승. 옛날 조선시대 홍윤성이라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매우 난폭한 재상이었지요. 그의 젊은 시절은 몹시 불우했습니다. 무가 시험을 보러 서울에 들어와 이름난 점쟁이 홍계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앞날을 물었지요. 이때 홍계관이 그를 보고 공손히 꿇어 점괘를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상이옵니다. 곧 귀하게 될 터이니 염려 마시옵소서. 그 말을 믿어도 되는가? 되고 말고요. 대감은 형조 판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점괘풀이에 대한 보상을 하십시오. 무슨 보상인가? 제 아들놈이 그때 죄를 지어서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 아들놈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형조 판서만 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틀림없습니다. 홍계관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모년 모월 모일에 옥에 갇힐 것이다. 그때 저 사람에게 내 아들임을 밝히거라. 네 목숨을 구해줄 분이시다. 그로부터 10년 마침내 홍윤상은 형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옥사가 일어나 국문을 하는 중이었지요. 한 죄수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나는 점쟁이 홍계관의 아들이요. 홍윤상은 10년 전의 일이 문득 떠올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홍윤상은 성질이 몹시 포악하고 기운이 장사였지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여 하루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알았지요. 어느 날 그의 집 문 밖 시내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씻다가 말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말을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자가 눈에 띄면 신분을 묻지 않고 죽여버렸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윤성이 남의 논을 강제로 빼앗아 농작물을 심었지요. 논 주인은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말하였지요. 이 늙은 몸이 홀로 살면서 믿는 것은 이 논뿐인데 빼앗겼으니 굶어 죽을 것이요. 반항하면 맞아 죽을 것이요.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마찬가지이거늘 차라리 그 집 문 앞에 가서 하소연이나 해보겠소. 노파는 논 문서를 손에 쥐고 홍윤성의 대문 앞에 나아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홍윤성은 노파를 잡아다가 때려 죽였지요. 그 누구도 그가 무서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이러하니 그의 노복들의 횡포도 나날이 극심해져 갔지요. 포도 부장이 어느 날 도둑을 잡으려고 제이남 곁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남은 홍윤성의 집 근처에 있었지요.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포졸들에게 덤비며 외쳤습니다. 우리들은 이 집 사람들이야. 우리를 너희가 감히 어찌할 테냐? 포도대장은 그들이 홍윤성의 노복인 줄 모르고 모두 포박하였지요. 포도대장은 그들을 묶어 홍윤성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감, 이놈들이 세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했나이다. 도둑은 아닙니다만 부디 엄하게 다스리십시오. 행여 대감께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홍윤성이 눈치를 채고 포도대장을 사랑으로 드리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홍윤성은 그 포도대장을 선전관으로 추천했지요. 그 뒤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었지요. 어느 날 포도대장이 홍윤성의 집에 들렸습니다. 때마침 홍윤성이 계집 종을 닥달하는 때였지요. 홍윤성이 뜰한 호상에 걸터앉아 계집종을 나무에 묶어놓고 막 시위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것이 내가 부르면 달려오지 않아서 죽이려 하네. 대감, 죽이기보다는 소인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포도대장은 계집종의 목숨을 구해주고 오래도록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홍윤성이 경기도 지방을 순찰할 때였지요. 양주에 다다라 저작거리에 한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울타리 틈으로 바깥을 엿보았습니다. 홍윤성의 눈에 그 여인이 들어왔지요. 몹시 뛰어나게 고왔습니다. 그는 양주 동원에 이르러 알아보았지요. 그녀는 좌수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좌수를 불러 명령을 내렸지요. 네 딸을 오늘 저녁 첩을 삼을 테니 돌아가 지체 말고 술자리를 갖추어라. 만약 지체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좌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를 붙잡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끝났소. 내가 예쁜 딸을 두었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소. 영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울자 딸이 제 방에서 나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무지막지한 홍가 놈이 첩이 되게 생겼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아버님, 염려 마시옵소서. 소녀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홍윤성이 마침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좌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좌수의 딸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중문 뒤에 서 있다가 홍윤성이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의 팔을 건드렸지요. 홍윤성이 돌아다 보니 딸이 한 발짝 나서며 그의 소매를 붙잡고 한 손으로 패도를 뽑으면서 말했습니다. 대감은 나라의 대신으로 상감마마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사하면서 어찌 불의를 행하려 하십니까? 소녀는 선비의 딸이거늘 마음대로 첩으로 삼겠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내로 삼겠다면 허락하겠으나 첩으로 삼겠다면 내 목숨을 끊겠습니다. 대감께서 끝내 무례한 행동으로 소녀를 죽이겠습니까? 딸의 대담한 행동에 홍윤성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 마땅히 청대로 하겠네. 홍윤성은 좌수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숭례문 밖에 살림을 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홍윤성이 이조 판서가 되어 인사권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숙부가 아들을 벼슬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넣었지요. 이때 홍윤성이 조건을 말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소유의 문전 옥답 20마지기를 내 앞으로 넘겨주면 벼슬을 주겠소.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다 있네. 옛날 네가 공궁하여 끼니 걱정을 할 때 내가 보살펴 주었거늘 은혜도 모르고 그따위 말이 나오느냐? 홍윤성은 그 자리에서 숙부를 죽여 후원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숙모는 조카의 집에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요. 남편은 조카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무소식이었고 다시 사원부에 탄원해 보았으나 허사였지요. 홍윤성이 권력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숙모는 세조가 온양에 거동한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숙모는 천안 삼거리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임금의 행차를 기다렸지요. 며칠 후 세조가 천안 삼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 위에서 여인의 울음에 섞인 호소가 들려왔지요. 상감마마,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녀자가 감히 상감의 행차에 길을 가로막는 것이냐? 억울한 일 때문이옵니다. 상감마마께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수행무사가 세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세조는 매우 이상스러워 홍윤성의 숙모를 만나보았지요. 상감마마, 조정 대신으로 제 숙부를 죽인 폐륜이 있나이다. 신은 홍윤성의 숙모이옵니다. 예조판서 홍윤성이 벼슬을 부탁하는 제 숙부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숙부를 죽여 제 집 후원에 묻어놓았사옵니다. 뭐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덮어둘 수 없다. 세조는 당장 홍윤성을 불러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았지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홍윤성을 끌어내어 당장 목을 베어라.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비록 홍윤성이 폐륜을 저질러 싸우나 마마에게는 1등 공신이옵니다. 공신들은 홍윤성을 살리려고 저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세조는 마음이 누그러져 홍윤성을 살려주고 그의 종 10여 명의 목을 베고 화를 풀었지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던 홍윤성은 겨우 50을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상주를 벌준 암행어사. 아주 먼 옛날 어떤 암행어사가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방갓으로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방갓이란 상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갈 때 쓰는 갓이지요. 암행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방갓으로 고기를 잡다니. 암행어사는 어이가 없었지요.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방갓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주가 방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으니 기절할 노릇이었지요. 상주는 잡은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암행어사가 상주를 쫓아가 보았지요. 여보게 하룻밤만 재워주시게. 손님, 자고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잡수실 게 없습니다. 그건 걱정 말게. 어디서 잔들 상관없네. 그럼 건너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암행어사는 건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방갓으로 고기를 잡았을 텐데 왜 먹을 게 없다고 했을까? 암행어사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왔지요. 암행어사의 저녁상에는 멀건 죽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뿐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낮에 고기를 잡은 걸 보았건만 암행어사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요. 암행어사는 몰래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밥상에는 밥과 낮에 잡은 생선 조림이 놓여 있었지요. 상주는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내가 오해를 하였구나. 암행어사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다음날 아침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셨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잘 잤소이다. 오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잡수시지 않습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장, 제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런데 어째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시오? 자식된 도리를 알 뿐이지요. 주인장,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이곳으로 오다가 주인장께서 방갓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방갓으로
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신데 어느 날 어린 손자들을 고기로 알고 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잡수시고 싶으시면 손자들이 고기로 보였을까 싶어 생각 끝에 방갓으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큰 불효가 되겠지요. 암행어사는 상주의 휴성에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상주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을 내렸지요. 이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는 이웃 마을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방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상주의 뒤를 쫓아가 보았지요. 여보시오,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암행어사는 그 집을 건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주는 밥과 생선 반찬을 차려왔지요. 암행어사는 열려진 안방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 상에는 죽과 생선 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주는 어머니 옆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상주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어제는 빨리 안 죽는다고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야? 암행어사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요. 다음날 암행어사는 못된 상주에게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소나기. 옛날 어느 마을 호랑이 한 마리가 담배를 피우다 말고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김서방네 살찐 소나 한 마리 잡아먹어볼까?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쯤 내려오니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한창 놀다 그중 한 사람이 말하였지요. 여보게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세. 이러다 호랑이라도 오면 큰일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지요. 모두가 들은 척 만척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보게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세. 이러다가 소나기라도 오면 큰일이 아닌가? 하니 모두들 벌떡벌떡 일어나 버렸지요.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 참으로 놀라웠지요.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들은 척 만척하던 사람들이 소나기가 온다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내빼니 놀랍긴 했습니다. 소나기란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사나운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저렇게 도망을 갈 리 없지. 소나기란 놈을 조심해야겠다. 호랑이가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살금살금 김서방네 외양간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마침 김서방네 망나니 큰 아들이 거기 왔습니다. 이 아들이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저희 집 소를 끌고 가려고 온 것이지요. 밤이 되어 어두컴컴하니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 들어서니 시커먼 소가 2마리나 서 있었지요. 가만히 보니 하나는 큼지막하고 하나는 그냥 고만고만하였습니다. 우리 집 소가 언제 송아지를 낳았나? 그런데 어미소가 그새 살이 많이도 쪘군. 갖다 팔면 돈이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는 망나니 아들이 큼지막한 놈의 귀를 딱 움켜잡고 다짜고짜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가 아니라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소를 잡아먹으려고 외양간에 들어왔다가 시커먼 놈에게 다짜고짜 귀를 딱 잡히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쿠, 이놈이 말로만 듣던 소나기로구나. 사람들이 소나기란 말만 들어도 죄다 내빼더니 과연 사납긴 사나운 놈이로군. 겁을 먹을 대로 먹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얌전하게 끌려 나왔지요. 그렇게 끌려서 큰 길에까지 나왔습니다. 김서방네 아들은 아직도 그게 소인 줄만 알았지요. 소인 줄만 알고서 호랑이 양쪽 귀를 틀어쥐고 등에 훌쩍 올라타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호랑이는 너무도 놀라서 식은땀이 줄줄 나왔지요. 소나기란 놈을 업고 나니 그만 정신이 아득해져 버렸지요. 그래서 그냥 냅다 뛰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었지요. 그런데 호랑이 걸음이 좀 빠르나요? 그렇게 새벽까지 달려서 백두산 넘어 만주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밤새도록 달렸으니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지쳐버렸지요. 그만 혀를 쭉 내밀고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김서방네 큰아들은 아직도 자기가 탄 게 소인 줄만 알았습니다. 소인 줄만 알고서 호랑이가 널브러지니 등에서 펄쩍 뛰어내렸지요. 이놈의 소, 기운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발길질을 해봐도 꿈쩍을 안 하니 이놈의 소 기운 좀 차릴 때까지 나도 한숨 자야겠다 하고서 나무 밑에서 한숨 자버렸지요. 자고 일어나 보니 날이 훤히 밝았는데 가만히 보니 아까 널브러져 있던 것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호랑이가 그새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소나기에게 2번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고 천리말리 도망을 가버렸지요. 김서방네 큰아들은 만주 땅에서 아직도 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새끼 쥐와 눈먼 쥐.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말 안 듣는 딸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도 듣질 않고 어머니가 부엌 일을 시켜도 도망을 갔습니다. 얘야, 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 왜 내가 일을 해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딸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부부는 기가 막혀 한숨만 내쉬었지요. 딸아이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없어 끙끙대며 일을 하여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어찌 저런 딸이 다 있을까? 정말 버릇없는 아이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딸아이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배울까봐 같이 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심해졌지요. 하루는 놀러 갈 데도 없고 하여 뒷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쥐구멍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나왔지요. 쥐는 쌀알이 흩어져 있는 한쪽 구석으로 쪼르르 기어갔습니다. 쥐는 쌀알을 입에 물고 쥐 구멍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잠시 후 작은 쥐가 어미쥐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 저 쥐는 작은 쥐가 끄는 대로만 가네. 딸아이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분명 어미쥐와 새끼 쥐였습니다. 어미쥐는 앞 못 보는 장님 쥐였지요. 생쥐는 찍찍 울면서 어미쥐를 데리고 쌀알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미쥐는
새끼 쥐가 가리켜 주는 대로 쌀알을 집어 먹었지요. 어미쥐가 쌀알을 다 주워 먹자 새끼 쥐는 다시 어미쥐를 데리고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딸아이는 문득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난 아버지 어머니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심부름 하나 안 했는데. 딸아이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새끼 쥐는 눈먼 어미지를 위하여 먹을 것을 찾아 드리는구나. 딸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딸아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였고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하는 효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